3.5 평형에서의 페르미 준위와 일정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5 평형에서의 페르미 준위와 일정성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기 전까지의 내용은 지금 이 그림에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질과 물질, 다른 물질이 이렇게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이런 경우를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죠.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경우는 이 한 경우에 대해서만 다뤘죠. 요 물질완에 대해서만 다뤘죠. 그래서 이 물질완이 진성 반도체이냐 아니면 P형 반도체이냐 아니면 N형 반도체이냐 이런 경우에 대해서만 배웠죠. 그래서 진성 반도체이면 EF가 중간에 있다고 했고, P형 반도체이면 밸런스 밴드 근처에 EF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N형 반도체이면 EF가 컨덕션 밴드 부근에 위치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3.5절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죠. 두 물질이 인접하고 있을 때 평형 상태에서 EF는 어떻게 되느냐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물질을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머티리얼 1이 뭐 N형 반도체다. 그러면 머티리얼 2가 P형 반도체. 이럴 수도 있고, 머티리얼 1이 실리콘이면 머티리얼 2는 뭐 저만형 반도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머티리얼 1이 금속이다. 그러면 머티리얼 2가 반도체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경우에 이런 물질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이 물질이 평형 상태에 있다면, 평형 상태라는 것은 외부의 에너지가 인가되지 않는 조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열적 평형 상태라고 하면 전류가 흐르지도 않고 또 전하의 이동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양쪽에 그 전하의 이동이 없기 때문에 EF는 머티리얼 1과 머티리얼 2에서 일정하게 되겠죠. 즉 평형 상태에서는 페르미 준위가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죠. 평형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질이 다르더라도 EF 머티리얼 1의 EF가 여기에 있고 머티리얼 2의 EF가 여기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결이 되어야 된다. 어떤 경우에 평형 상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형 상태에서는 페르미 준위가 이렇게 근접한 이렇게 컨택을 하고 있는 물질들 사이에서는 일정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EF 두 물질 간의 EF의 기울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느 물질이든 간에 평형 상태에서는 EF는 일정해야 된다.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일정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지금 공부하는 이 내용을 이제 5장에 가면 PN 정션, 즉 다이오드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그때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해서 PN 정션에서의 EF가 어떻게 평형 상태에서는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 나타내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4장 반도체의 과잉 캐리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반도체 소자는 과잉 캐리어가 발생돼서 그 과잉 캐리어에 의해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과잉 캐리어는 광학적 여기 또는 뭐 전자 충돌 또는 순방향 바이어스된 PN 접합을 넘어서 과잉 캐리어를 주입시킴으로써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가지 방법에 의해서 과잉 캐리어가 생기겠지만 그렇다면 3장까지의 내용에서는 과잉 캐리어란 전하 캐리어를 과잉 캐리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열적 평형 상태의 캐리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3장에서는 온도 조건만 존재하고 있을 때, 그래서 열적 평형 상태를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열적 평형 상태에 놓여 있다. 이것을 설명하려면 반도체를 다크박스, 그러니까 암상자 안에다가 넣어놓은 상태, 그것이 열적 평형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그냥 평상시의 온도라고 하는 그 열 에너지원만 존재하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 반도체에다 전압이나 이런 것들을 주지 않았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열적 평형 상태라고 하게 되는데 그때 3장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리마인드 해보면 그때에도 캐리어는 생성되죠. 그래서 그 예로 300K에서는 진성 캐리어 농도가 1.5 곱하기 10의 10승, 즉 전자가 1.5 곱하기 10의 10승, 또 홀도 1.5 곱하기 10의 10승 이렇게 생성된다고 그랬죠. 그런 것들은 이제 과잉 캐리어라고 이야기를 안 하죠. 그러면 과잉 캐리어는 뭐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 캐리어 이외에 더 생기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생기느냐? 그것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광학적 여기, 광학적 여기란 빛을 비춰줬다는 거죠. 그럼 빛을 받아서 더 생기는 전자와 홀, 이것이 과잉 캐리어라는 거죠. 또 뭐 전압을 인가해서 더 생기는 전자와 홀, 이런 것들이 과잉 캐리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에서는 광학적 흡수에 의한 과잉 캐리어의 생성과, 그러니까 빛을 받아서 조금 전에 과잉 캐리어가 생긴다 그랬죠. 그런 내용과 또 캐리어가 생성돼서 생기는 광발광과 광전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홀 쌍의 재결합 메커니즘과 캐리어의 포획 현상을 아주 상세하게 알아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캐리어 밀도의 경사도에 의한 과잉 캐리어의 확산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이 과잉 캐리어의 확산이 전개 내에서의 표동과 더불어 반도체에서 전류가 어떻게 흐르느냐에 대한 컨덕션 메커니즘의 기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확산과 표동, 확산과 표동이 컨덕션 메커니즘의 기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4.1 광학적 흡수. 반도체에 빛을 이렇게 비춰주게 되면 어떤 반도체의 에너지 대역보다 큰 빛 에너지를 비춰주게 되면 그 반도체는 빛을 흡수하게 되지만 에너지 대역 간극보다 작은 에너지를 갖는 광자는 투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에너지 대역 간극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갖는 광자가 반도체에 흡수되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전자 대역은 많은 전자를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전도 대역은 이렇게 빛을 받아서 전도대역에 전자가 역이 된다면 이 전도대역에는 많은 빈 에너지 상태가 있기 때문에 광자 흡수 확률은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광학적 흡수에 의해 전도대역으로 역이된 전자, 이 전자는 처음에는 전도대역에 있는 전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 큰 에너지를 갖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더 높은 에너지에서 존재하게 되죠. 이렇게
여기까지만 올라가도 컨덕션 밴드 H까지만 올라가도 전도대역에 전자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빛을 받으면 더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전자가 발생된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된 전자는 전자의 속도가 전도대역의 다른 전자들의 열적 평형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속도, 여기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르겠죠. 나머지 전자들은 이제 평균 열적 속도를 갖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과 비슷해지기 위해서 열적 평형 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이렇게 산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산란 현상을 통해 격자의 에너지를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산란을 하니까 그 에너지는 이제 격자에 주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생성된 전자와 홀, 그 빛에 의해서 이렇게 생성된 전자와 홀, 이것을 과잉 캐리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잉 캐리어들은 주위의 전자 캐리어와 열적 평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전자 대역으로 와야 되겠죠. 결국 이것을 재결합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잉 캐리어들은 각각 그들의 대역에 있지만 자유로이 이 물질의 전도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갭보다 작은 에너지를 갖는 광자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빛을 비춰줬더니 이렇게 전도대역까지 여기 되지 못하고 이 정도, 여기까지 올 정도의 에너지이다. 이런 경우에는 가전자 대역에서 전도대역으로 전자를 역이시킬 수가 없게 되겠죠. 에너지가 작으니까요. 즉 빛 에너지가 이 경우가 아닌 Hν 빛의 에너지가 Eg보다 적은 경우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런 빛이 들어오면 가전자 대역에 있던 전자들이 Eg 위로는 못 가겠죠. 그러니까 뭐 이 정도 온다든가 어쨌든 Eg 밑에 EC 밑에 있겠죠. 이렇게. 자,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광자의 흡수는 무시할 수 있게 됩니다. 광자 흡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떤 물질이 특정 파장 범위에서는 투명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좋은 아주 퀄리티가 좋은 NaCl 결정과 같은 일부 절연체를 투시할 수 있는데, 이 물질에는 전자가 취할 수 있는 에너지 상태가 하나도 없는 큰 에너지 대역 간극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대역 간극이 약 2 일렉트론 볼트이면 긴 파장, 예를 들면 적외선과 또 가시광선의 적색 부분만이 투가 되게 됩니다. 또한 약 3 일렉트론 볼트의 대역 간극이라면 적외선과 가시 스펙트럼 전체를 투과할 수 있게 됩니다.
광자 에너지와 파장과의 관계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광자 에너지와 파장은 만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의 단위를 일렉트론 볼트, 그 다음에 빛의 파장의 단위를 마이크로 미터라고 하면 광자 에너지와 파장과의 관계를 에너지는 1.24 람다 분의 1.24 이러한 관계로 둘 수 있습니다. H 플랭크 상수가 단위가 일렉트론 볼트 세크를 취하면 4.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승 일렉트론 볼트 세크 이렇게 되고, 빛의 속도 C는 센티미터 퍼 세크니까 마이크로미터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를 일렉트론 볼트 단위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면 여기도 일렉트론 볼트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크로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세크 없어지고 결국은 일렉트론 볼트 이것만 남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1.24가 나오게 되겠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한번 계산하는 것은 뭘 대입해야 되는 것은 이야기했으니까 결과가 1.24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관계를 가지고 아래 그림을 잘 살펴보면 에너지와, 즉 여기 지금 에너지죠. 즉 여기서 에너지라는 것은 각각의 반도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 밴드 간극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에너지 대역 간극이 1.1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니까 뭐 이 정도에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에너지와 람다분의 1.24니까 파장과는 반비례 관계죠. 그 얘기는 이 관계식에 의해서 에너지 여기를 1.1를 집어넣으면 람다가 나오겠죠. 람다가 얼마냐, 여기 보면 마이크로미터 단위니까요. 뭐 1과 2 사이에 이렇게 존재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파장대의 영역이 어느 영역이냐를 보면 지금 인프라레드 적외선 영역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또 여기 보면 갤륨 알소나이드, 이 저메늄, 그 다음에 인듐 안티모나이드 이런 것들은 다 있죠. 적외선 영역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갤륨 포스파이드, 카드뮴 설파이드 이런 것들은 이 에너지 값을 여기다가 넣어서
파장을 보면 이 파장이 여기에 갤륨 포스파이드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2.2 얼마 정도 마이크로미터, 에너지 갭은 2.2 얼마 정도 되는데, 이걸 파장으로 환산하면 이렇게 0.5와 1 사이에 있게 되니까 가시광선에 있는 광자를 통과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그림으로부터 여기 있는 수많은 반도체가 거의 에너지 대역 간극과 같거나 그보다 큰 광자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대역 간극의 빛, 그러니까 1 마이크로 정도 되는 이 빛, 이게 이제 적외선이라 그랬죠. 이것뿐만 아니라 스펙트럼의 가시광선 부분에 있는 것을 포함한 보다 짧은 파장, 즉 이 부분도 흡수할 수 있습니다.